일본 소설 설국에 대한 서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그 가와바다 야스나리가 쓴 이 소설은 1935년부터 1937년까지 문예 춘추에 연재되었다가 1938년에 완전판이 되어 공개되었죠. 가와바다 야스나리는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시마무라라는 남자는 별달리 하는 일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산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3년째 지금 설국으로 일컬어지는 눈의 고장에 있는 온천장 마을을 찾아오곤 합니다. 거기엔 관능적이고 화사하며 교태 넘치는 고마코라는 게이샤, 즉 기생이 살고 있죠. 그녀가 활동하는 주 무대인 여관에는 고마코의 보호 아래에 있는 유키오라는 남자가 환자로 누워 있습니다. 사실 유키오는 고마코의 무용 선생이며 악기 선생이기도 했던 서성의 아들이죠. 지금 그 서성은 이미 죽고 없지만 살아생전 아들과 고마코가 부부가 되기를 바랬던 사실 하나만으로 그녀는 어리랄까 도리에 얽매여 약혼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말이죠. 지금 그 유키오를 간호하는 여자는 요코라는 마을 처녀로 순수하고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반면에 또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 남자를. 근데 그 냉담하기만 한 그 고마코를 그래서 약간은 그 정오하는 심정이기도 하죠. 환자인 유키오를 차갑게 외면하며 해마다 온천장을 방문하는 그 시마무라에게 푹 빠져 지내는 게 싫은 거죠. 아닌 게 아니라 고마코는 나그네에 불과한 시마무라에게 해를 거듭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면서 1분 1초를 아까워할 만큼 집착하기 시작하죠. 사실 이 소설은 줄거리가 그 소설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연이어 있는 것도 아니고 스토리 자체가 너무 몸이 건조해서 재미를 전혀 느낄 수가 없다고나 할까요? 처음 이 소설을 읽는 독자는 보통 난해하다 느끼며 책장을 닫아버리는 게 일수입니다. 이 소설의 묘미는 정독해야만 느껴지게 되는데요. 처음 읽는 사람은 대체 이 소설이 무엇 때문에 노벨 문학상이라는 거대한 상을 받게 되었으며 불멸의 고전으로 읽혀지게 되었을까 의아심을 품게 되는 거죠. 저 역시 그랬지만 한 번, 두 번 되풀이해서 읽는 동안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우선 이 소설은 감각적이고 유려한 섬세하게 거지없는 문체로 그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하늘은 아직 밤의 빛깔인데 산은 이미 아침이었다. 눈으로 얼룩진 지붕은 판자가 썩어서 처마에 물결을 그리고 있었다. 그 아련한 곰팡내는 더운 물에 김을 받아 달콤해지고 삼나무의 가지에서 공동탕의 지붕에 떨어지는 눈덩이도 따뜻한 물체인 양 형태가 녹아 부서졌다. 밭에도 시들어버린 달리아가 장미나무 앞에 토란이 싱싱한 잎사귀를 펼치고 있었다. 대체 누가 이런 식의 소름 끼치도록 서정적이고 섬세한 묘사를 해낼 수 있을까요? 문장만 특별했던 건 아니었죠. 소설 속에서 고마코는 그 아련한 집착과 애절한 그리움을 표하면서 남자에게 쉴 새 없이 매달리는데요.
교태와 녹을 듯한 아양, 변덕스러움이 빗발치듯 하는 일본 여자 특유의 그 속성이 손에 잡힐 듯 그려지죠. 그에 비해서 시마무라의 태도는 늘 담담할 뿐이고 언제라도 자신은 미련 없이 돌아서서 도쿄에 있는 처자식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는 냉정하다면 냉정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왜일까요? 중년 남자란 원래 여자를 아름다운 그림 보듯 보는 낭만적인 동물이기 때문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국시대의 주류를 이루었던 사무라이 정신에서 여자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었다. 남자들은 늘 전장에서 살아야 했고 남자끼리의 의리와 우애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여자에 대해선 집착보다는 나그네 정신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그 생꼬쿠 시절의 정신적 유산이 훗날에 그 일본 남자들에게 면면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그 시마무라의 태도는 전형적인 일본 남자의 특징이 될 수밖에 없었다. 덧붙이자면 시마무라는 그냥 일본 남자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 소설은 또 당시의 일본 문화, 일본 농촌의 풍경, 음식, 옷차림, 놀이, 간섭, 일본인의 정서까지 섬세한 필치로 그려내고 있죠. 남녀 혼탕이라든지 지지미를 즐겨 만들어서 입던 옷차림, 다다미니, 고다스니, 샤미센 등 일본 문화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꾸밈없이 표출해내고 있습니다. 설국은 어떻게 보면 바로 일본 자체인 거죠. 마음을 정말 끌어당기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이 소설의 핵심이죠. 이 책의 전편에 흐르는 사상은 인생의 허무와 쓸쓸함입니다. 온갖 교태와 아양을 떨면서 남자의 가슴을 파고드는 고마코의 애정에 비해 시마무라의 애정은 따스하지만 서늘한 상태로 이어집니다. 그는 그저 나그네로서 낭만적인 취향에 의거한 따스함을 보일 뿐 결코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이미 그 생고쿠 시절부터 유산처럼 이어진 그 천성적 기질이나 바탕 위에서 그 시마무라의 지성은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타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의 눈에 보이는 풍경, 삭막하기도 하고 찬란하게 빛나기도 하는 자연과 함께 이미 인생이 어떤 것이고 여자란 어떤 존재이고 사랑이나 연애 감정 따위가 어떤 속성을 가진 것이냐를 그는 알고 있는 거죠. 모든 사물과 형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아무리 아름답고 애틋한 대상도 시간의 한계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면 허무할 뿐이죠. 인간의 감정이나 행위조차도 시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다는 걸 시마무라는 이미 간파하고 있는데 어떻게 불타오를 수가 있을까요? 남자의 숙소에 뻔질나게 드나들며 앙탈부리고 육체의 생명력을 과시하며 본능에 충실한 게이샤. 간능미 넘치는 그녀에게 따뜻한 품을 내주긴 할망정 시마무라는 늘 이젠 이곳도 그만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고맙고 약혼자인 유키오는 병이 깊어져 죽고 그를 간호하며 사랑하던 순수한 처녀 요코는 날마다 그 무덤을 찾아가던 어느 날 누에 고치 창고에서 불이 났을 때 이 청에서 뻣뻣한 인형처럼 가여운 모습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나는데요. 그 모습을 그린 작가의 필치가
또 독자의 마음을 소름 끼칠 정도로 섬세하게 스며듭니다. 인형 같은 무저항성, 생명이 통해 있지 않은 자유로움으로 삶도 죽음도 정지해버린 듯한 모습. 뭔가 애달픈 고통과 비애의 충격을 받아 가슴이 격렬하게 뛰었다. 커다란 오로라 같은 은하수는 시마무라의 몸을 흠뻑 적시며 홀로 땅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죽음의 미학이라고나 할까요? 삶과 죽음의 일직선을 그으며 그 허무한 영속성을 이토록 담담하게 서술할 수 있는 작가가 또 있을런지요. 마지막 구절을 작가는 또 이렇게 그립니다. 쏴 하는 소리를 내면서 은하수가 시마무라의 속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영혼 속의 한 부분으로 동화되는 인간의 숙명을 작가는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책을 모두 읽고 나서 저는 망연자실해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소설은 끝났지만 인간이 숙명처럼 짊어진 삶에 비해 인생의 험악함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한 편의 그림을 감상하고 나서 그 그림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듯한 그 허무한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시적이고 미학의 절정까지 도달한 듯한 세련된 언어로 이 소설을 쓰면서 그는 그 아름답고 처연스러운 단어를 나열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삶의 부질없음을 사랑의 허망함을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의 영광, 인간의 욕망과 그리움까지도 필경엔 허무의 바다에 둥둥 떠내려가는 존재임을 말하고자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세계는 가장 일본적인 서정성, 가와바다 야스나리의 허무의 사상과 인간의 삶의 허망함을 소름 끼치도록 다정다감한 문체로 다듬어진 특별한 언어에 주목을 했던 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 가와바다 야스나리는 1972년 73세가 된 어느 날 집안에서 자살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죠. 집안에서 가스를 털어놓고 자살했다 이러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 것으로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죠. 인도의 타고르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후 동양인으로선 두 번째로 받은 영광을 뒤로 한 채 말이죠. 왜 하필이면 그렇게 죽어야 했을까 하는 건 살아있는 자들의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았지만 이미 작가는 설국의 주인공 시마무라를 통해 우리한테 대답을 준 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은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허무한 시간 노름이라는 것, 그걸 그는 뼈아프게 깨달으면서 더 이상 그 실물 같은 삶이 이어지는 걸 거부한 건 아니었을까요? 이미 모든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이제 말할 수 없는 허무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신은 이 세상에 더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쉽죠. 그렇게 죽은 거는 천수를 다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